Listen, man. You know, I'm telling you, you know, I'm confessing to you. I'm telling you that I did it. What'd you do? Arrest me. What'd you do? You know, arrest me. What'd If you you're do? saying that you said that I killed her, her blood and all that stuff is in there, then arrest me. I'm confessing. I did it. Billy, you're under arrest for the murder of Rebecca Gould. Okay. Okay? 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오늘은 아칸서의 오자크스로 가보겠습니다. 그중 아름다운 호수와 산들과 함께해서 더욱 멋진 마운틴 뷰에서 살고 있던 22세의 레베카 굴드는 겁이 없고 용감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4딸 중 셋째 딸이었던 그녀의 아버지인 레리 굴드는 그녀가 어렸을 때 이혼하였지만 셜리 벌라드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레베카는 자연 그 자체인 이곳에서 가족들과 살아가며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뛰어난 사교성 때문에 모두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2004년 당시 22세였던 레베카는 어렸을 때부터 아칸서 대학교에 다니기를 꿈꾸었고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난 뒤 그녀의 자매들은 집에 갔다 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였고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004년 9월 초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남자친구인 케이시 맥컬로프를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둘은 사귀다 헤어지는 관계를 반복하는 그런 사이였고 타지 생활을 하며 외로움에 젖어있던 그녀는 케이시와 다시 사귀기 시작하며 그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죠. 그리고 초가을이었던 주말, 그날은 유난히도 멋들어지게 물든 단풍 덕분에 흥분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레베카와 케이시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멋진 추억을 만들었고 그녀는 2학기를 마치기 위해 자매들과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월요일 오후 활기찬 주말을 보낸 뒤 레베카의 자매들은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갈 때 운전을 담당하기로 했던 그녀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고 남자친구와 더 있고 싶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운전해 먼저 학교로 떠났습니다. 레베카는 평소에도 약간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린 결정인 듯 보였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그녀의 연락은 닿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연락하여 복지 체크를 요청하였습니다. 복지 체크는 경찰을 통해 간단한 방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그녀가 묵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케이시 맥컬로프의 집이었죠. 문이 잠겨있어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케이시를 찾아 직접 만난 경찰은 어제 이후로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30분에 자신을 이곳까지 태워준 레베카를 그 뒤로는 본 적이 없다고 말이죠. 케이시는 원래 자기를 그곳에 바래다 준 뒤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싸고 오후 4시가 되어 퇴근할 때쯤 다시 자기를 데리러 오게 했는데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아서 먼저 갔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갔을 때 레베카가 없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친구들과 만나 밤새도록 놀았고 곧바로 이곳으로 다시 출근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다고 말이죠.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케이시에게 집으로 가보자고 제안하였고 곧 집으로 가기 위해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귀온이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허름한 나무집 앞에 도착한 이들은 그 앞에 세워져 있는 레베카의 차를 마주하였습니다. 레베카의 가방과 지갑은 안에 있었고 집안에도 그녀의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 있는 매트리스는 커버가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든 경찰이 그 매트리스를 뒤집자 많은 양의 피가 모습을 드러냈으며 세탁기 안에서는 그 피가 묻은 매트리스 커버가 발견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혈액이 레베카의 것이라 생각해본다면 이미 목숨을 잃었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고 경찰은 케이시를 강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체포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집은 완전한 범죄 현장이었기 때문이었죠. When we got to Mountain View, we really actually drove around trying to figure out something to do, and then we decided to rent more movies. So we went to Harps and rented 4 movies. You know approximately what time it was? I don't really know, but would they keep that on record at Harps? 케이시는 레베카를 마지막으로 본 전날 밤에 이렇듯 별일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마운틴뷰에 가서 영화를 빌려서 봤고 텍사스 출신의 빌리라는 사촌이 집 앞으로 찾아와서 대화도 나누고 말이죠. After that, she looks out the window and she sees somebody out in on the road, the dirt road, and I look out there and I told her it was my cousin, and I went out there and he said that I wasn't going to stop and talk to you, but because I didn't see your truck out here, but I saw Rebecca come out on the steps. So, I decided to stop, see if you were home, and so you were, and we talked a little bit, went back in, I went back in, and he left out, and we watched another movie. We didn't watch all 4 movies. We went to sleep after It would have 2. been kind of difficult to do. Yeah, I mean, I still have not watched the other 2 movies. It's your cousin. What's his name? His name is Billy, we call him Little Billy, and it's Billy Miller. Where does Billy live at? He lives in Texas, and I'm not for sure where. What was he doing up here? He was coming up here to move his mom and his brother back to Texas. Now, how long did he stay? About 10-15 minutes tops. We just really talked about old times and stuff. Did he come into your house? No, sir. He stayed outside. I was outside. He never came in the house, but Rebecca was on the front porch. He saw Rebecca on the front porch. Did he know that you and Rebecca dated in the past? Yes. 그 후에 둘은 침대에 자러 들어갔고 아침에 레베카는 자신을 데려다 주었다는 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케이시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레베카가 사라진 것은 확실하지만 이 피해 주인이 그녀가 맞는지, 맞다면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도망간 건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마친 케이시는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용의자 한 명을 제시합니다. 그는 바로 전 남자친구인 저스틴 굴렛이었죠. 케이시가 알기로 레베카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폭력을 휘둘러서라고 알고 있다며 진술하였죠. 형사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일단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현장에서 단서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레베카의 짐 가방 중 하나가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것으로 레베카는 전 남자친구와 함께 어디론가 떠났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형사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전 남자친구인 저스틴을 수배하여 만나는 데 성공하였고 그는 사건 예상 시각에 아버지와 함께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헤어진 뒤로 레베카를 본 건 몇 년 전이었다고 하였죠. 이건 그의 아버지와 CCTV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다시 케이시를 놓고 고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집에서 벌어진 살인은 그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바쁘게 시간이 흐르고 있던 중 경찰국으로 충격적인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멜버른이라는 남쪽에 있는 마을의 고속도로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범죄 현장인 케이시의 집에서 약 20분만큼 떨어진 그곳에서 발견된 여성은 부검결과 둔탁한 것에 맞아 죽은 레베카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측면과 상부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주먹보다는 더 크고 무거운 것으로 맞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혼자서 죽이고 멀리 떨어진 곳에 유기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레베카의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고 조사 중 케이시의 집에 있던 피아노의 다리 한 개가 없어진 것을 놓고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흉기로 사용되었을 거라 예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케이시의 집에서 일어났고 마지막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단서가 발견될 때마다 경찰국으로 가 신문을 받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친구들은 알리바이를 제공하였고 실종 당일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는 레베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던 케이시의 모습을 기억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비록 밤새도록 파티를 즐겼지만 말이죠. 이렇게 조사가 이어지고 있던 중 마트의 CCTV에서 레베카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샌드위치를 구매하여 계산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케이시의 집에서 발견된 이 샌드위치 때문에 이루어진 조사였습니다. 아직 멀쩡한 상태의 샌드위치로 미뤄보았을 때 케이시를 데려다 준 뒤 샀을 거라 예상하였고 그 예상은 적중한 것이었죠. 당시 레베카에게 샌드위치를 팔았던 점원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와 똑같이 밝은 모습이었다고만 했고 형사들은 이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에게 공격당한 것으로 사건 발생 시각을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그날 케이시의 집에 왔던 건 누구였을까요? 형사들도 같은 물음을 갖고 레베카와 케이시의 주변 인물들의 범위를 넓혀가며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케이시의 형제들, 케이시의 아버지, 케이시의 사촌, 텍사스 출신의 사촌 빌리. 이 사람들은 모두 전날 밤에였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시의 집을 포함한 주변 일대의 토지는 맥컬러프 가족의 사유지였기 때문에 누구든 강제로 뜯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이야 침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침입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케이시 혹은 레베카의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범행이라 확신하였죠. 케이시가 해당 시각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 들어맞는 사람들을 탐문해보아도 좀처럼 갈피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기 시작했고 몇 년, 10년이 지나도록 눈에 띌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취급되기 시작하였죠. 사람들은 이 긴 시간 동안 잠재적인 범인인 케이시와 저스틴에 대한 증오가 커져왔고 그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캔트렐이라는 남성은 저스틴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려다 미수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틀림없이 저스틴이 레베카를 죽인 게 틀림없다며 기회만 닿았다면 그를 잔인하게 죽였을 거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선 크리스토퍼에게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죠. 레베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은 시간이 더 지날수록 레베카의 죽음과 관련된 증오 범죄가 더 벌어질 것을 우려해 더욱 수사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단서도 없이 묻혀있던 이 사건은 크리스토퍼 덕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많은 범죄 팟캐스터들은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케이시가 틀림없이 범인일 것이다. 아니, 저스틴이 범인일 것이다. 아니, 둘 다 아니고 언니들이 범인일 것이다 등 뇌내망상에서 나오는 말들을 쏘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헬렌 권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한 남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을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조사하던 사람이라 소개하였는데 케이시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서 말이죠. 내가 레베카를 죽였고 트럭 뒤에 던져 넣었어. Well, he said that he just lost it. And he said next thing you know, he's cleaning stuff up. 경찰도 이 소식을 듣고 곧 그 남성을 경찰국으로 소환하여 신문을 진행하였죠. 하지만 그 남성은 술에 취해 있을 때 어떤 사람한테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냥 관심을 받고자 한 행동이라 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다시 미궁으로 빠져버린 수사는 다시금 케이시와 저스틴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까지 재조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시에게는 여러 명의 형제와 사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평소에도 밤낮 없이 자주 케이시의 집을 드나들며 지내는 사이였고 경찰의 현장 수사에서도 그들의 머리카락, 지문 등 수많은 것들이 발견되었죠. 경찰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자신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그들을 심층적으로 재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 사람은 텍사스 출신의 사촌인 빌리 밀러였습니다. 그는 레베카 굴드가 사라진 전날 밤에 집을 찾아왔었지만 집에 들어가진 않고 앞에서 케이시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레이더망에 빌리가 가장 먼저 포착된 이유는 레베카가 살해되기 2년 전인 2002년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강력한 용의자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되진 않았지만 이후에 자택 강제 침입과 전 아내에 대한 폭행건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결국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의 눈에 빌리의 행적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칸서에도 미국에도 없다는 사실이었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필리핀에 있던 그는 재혼한 뒤 아이들이 있었고 거기서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 때문에 그를 미국으로 소환할 수도 없었고 그곳까지 가기에도 무리라고 판단한 경찰은 그를 마주할 수 있는 방안을 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레베카 살인사건은 여러 범죄 커뮤니티에서 꽤 핫한 주제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중 이 사건으로 책을 써내기도 했던 조지 자레드와 과거에 미 육군 카운터 인텔리전스 요원으로 활동했던 제니퍼 부콜츠는 레베카 굴드 미해결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제니퍼의 전직인 미 육군 카운터 인텔리전스 요원은 미 육군에서 활동하는 방첩 요원입니다.
방첩이란 간첩에 반대되는 말로 간첩질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활동 등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밖에도 미국의 다른 기관인 FBI, CIA, 영국의 MI6, 러시아의 KGB,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이처럼 방첩 활동을 하는 별도의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스북 그룹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에 관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소문과 추측에 참여하여 대화하기를 즐겼죠. 그리고 이 그룹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던 형사들도 윌리엄이라는 사람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상당히 열정적으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습 말고도 형사들이 그를 주목한 이유는 상당히 낯이 익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사진을 마주한 형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던 빌리 밀러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고, 어떤 이유로 이름을 윌리엄으로 바꾸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건 그를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언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던 중 그가 미국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20년 10월에 그의 여권이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스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오레건에 있는 그 공항을 이용한 이유는 코티지 그로브에 살고 있던 어머니인 린다 밀러를 만나러 갔을 게 분명하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When's the last time he was in the U.S.? He came last. So the last time Billy made it home was sometime last year, or? I don't know. 그게 지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형사들도 똑같이 그녀가 아들을 숨겨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생각했고, 곧바로 그곳으로 가서 참고인 신분으로 동행을 요청한 뒤 코티지 그로브 경찰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에서 16년이 지나 40대가 된 그를 마주한 형사들은 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Alright, Billy, if you want to have a seat right there. Yes, sir. You can take that mask off if you want to. Like, I'll sit over here and we'll try to stay 6 feet apart and sure, and that kind of thing. So how's it going? It's going all right. Yeah. This is called a non-custodial interview, okay? You probably never heard of such a thing, but what that means is you came up here voluntarily, you're not being detained, you're free to go at any time, that door is not locked. I'm not advising you of your Miranda rights or none of that kind of stuff, okay? So this is a non-custodial interview, and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 really appreciate you coming up, and you know, I came all the way from Arkansas, and I'm going to tell you what I told the police down in Texas when they came and stuff. Yeah. And I'm going to be honest with you and truthful with you on everything. You know, maybe I saw something that maybe be a key factor in something there and all that stuff. Right. 무거운 분위기일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되는 듯 보이는군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 빌리는 DNA 이야기가 나오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그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기 때문에 DNA가 발견되어도 이상하지 않고 자신을 의심하는 것도 100번 이해한다는 말을요. 하지만 이 시점까지도 경찰은 빌리와 관련된 어떤 DNA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증언은 눈썹이 치켜 올라가도록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대로 말할 필요가 없었죠. 충분히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이점이었으니까 말이죠. We believe, investigators, the people that have worked this, we believe that we have the suspect's DNA on a piece of evidence that is very specific and very unique, and nobody else's DNA should be on it. If you ever make it back to Arkansas, maybe we could, get you to take a polygraph, because a bunch of people have taken polygraphs in that thing. What are your thoughts on that? I don't have no issue when I sat there and told them down in Texas, whatever you want, I'll give it to you. I don't have nothing to hide. Yeah. 이 대화를 정리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빌리 당신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당신이 아칸스에 돌아오면 한번 받아줄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였으며 이에 형사는 묻습니다. 몇 년이 지나든 간에 상관없이요? 그러자 빌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라고 답했고 이어서 형사는 다시 묻습니다. I mean, would you be okay with taking a polygraph? I'll just ask you. Yeah, I don't have a problem with it. You don't have that problem? Yeah, you want me to go to Arkansas and take one? No, I tell you what, let me holler. I'll call the sergeant up here to see. They may have a polygrapher in town. 잠깐만요. 몇 년 뒤가 아니라 지금 한다고요? You know, it's a shot in the dark, but So what other questions you were going to ask me? well, let me see if they got somebody, because I still have a lot more questions for you, but hang on a minute here. This was a shot. Hey, Sergeant McNeil. Hey, do you happen to have a polygrapher in town? Do you know, do you have somebody available that could do a polygraph if we needed one? 빌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군요. 듣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저한테 물어봐요. 사람 사는 세상에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게 무슨 소용인가요? Awesome. Yes, sir. I appreciate you. Okay, bye. Cool. Half an hour, man. Awesome. 여기서 여러분과 빌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형사와 거짓말 탐지기는 바로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Yeah, that's a really good tool that we like to use, so I appreciate you. But it doesn't hold up in court, correct? Right, that's, it can. I'm just saying pass this, then this is over with me, correct? Or is this going to be kind of dragging on where you're going to be... Well, man, I'm just saying, I want to live my life, and then, Yeah. So in a way, I'm asking you, I'm a suspect. No, I'm not saying you're a suspect. No, not at all. 숨길 게 없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오려던 빌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상당히 불안해하는군요. 빌리의 이런 모습은 얼마 뒤 방으로 들어온 거짓말 탐지기 형사에게도 이어집니다. And if you have a question, I'm going to do the best of my God-given ability to make sure you understand, okay? You can take a break at any time, you can leave at any time. I have to follow a checklist. I know you're like an oil... Well, but my thing is that, okay, I'm here to clear my name, and, that, in my opinion, if somebody did this, then they wouldn't be here. They would be avoiding police. True, right? That's And I'm coming in here and all that stuff, and then, how I was kind of getting across, I'm like, am I a suspect? And that's what I was asking him, and he said person of interest. Yeah, a person of interest. So that would be a suspect. 이째건 저째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When I ask you questions about causing the death of Rebecca Gould in September of 2004, do you intend to answer each question truthfully? Are you now in the state of Oregon? Have you ever harmed any living thing? Did you cause that woman's death? Are you now sitting down? Have you ever hurt anyone out of anger? Did you cause that woman to die? Are there lights on in this room? Have you ever intentionally hurt someone you loved? Are you responsible for causing that woman's death?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형사는 같은 질문을 3번씩 하는 것으로 평균을 내 거짓과 참의 기준을 정했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Anything you did? I don't know. Okay. Yeah. So the results on the exam of deception indicated, right? So as to the questions of did you, What do you mean by that? cause you failed the test? I failed the test. Yes. And so, My heartbeat felt like it was just beating out of my chest. yeah. 거짓말이었군요.
거짓말이라고 해도 이 결과를 법정에서 사용하기엔 범인의 자백이나 결정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형사는 빌리에게 재판이 열리는 지역에 따라 피고와 원고 측의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넌지시 꺼낸 뒤 이 말을 합니다. You know, we talked about your DNA being at the crime scene, and you tried to give an explanation as to why your DNA would be at the crime scene.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은 빌리와 관련된 그 어떤 DNA 증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That's your truck. Okay? Biological evidence, Billy, lasts for decades. Blood, skin cells, all kinds of stuff. Okay. All right? That was a really bloody crime scene. What happened, you got blood on the side of your shoe. We got Rebecca's DNA next to the gas pedal in your truck. No question about it. Her DNA's in your truck. So what you have to do is you have to explain to me. 이것도 물론 거짓말입니다. 레베카 살인사건 발생 당시 압수했던 그의 차량에선 그 어떤 DNA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빌리에게 보여준 사진은 아까 형사가 만들어낸 것이죠. 걸릴지 안 걸릴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미 불안에 떨고 있는 그에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도박이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It's okay. All right? What you're saying. What you're saying is absolutely ridiculous. Okay? We know what you did. We know how it went down. We've got her blood in your floorboard. You tried to clean up best that you could, Billy. Don't drag your mom through this anymore. Don't drag your brother through this anymore. Give the family some peace. It was a freak deal, man. You did not mean to kill her. I know that, but it happened.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형사를 보고 빌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이었던 건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살인 당일 아침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어떤 사람들을 봤다고 말이죠. Okay, so tell me what happened, Billy. Tell me. I did not kill her. Who did? Who did? I don't know who the people are. All right. How were you involved in this thing? I am going to put myself on where I went hunting on Grandpa's property. Alrighty. And then when I was coming back out, I saw a white vehicle and a young blonde-haired guy on the back porch. And it looked like he had gloves on. And he jumped over the back porch. I jumped over, kind of walked into the house to see what the hell was going on, because Grandpa's place has been robbed. Uncle Bobby's place has been robbed, and I was thinking that was being robbed. What did you see? What I saw was it looked like somebody was cleaning up. You went into the trailer. Yeah, I stepped into the trailer. What were these people doing? What did they say? They didn't. They took off. And then I sat there and kind of started running around, and then I thought it was the neighbors. Okay. 형사 앞에서 필사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빌리를 보니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서 비행기에 올라타 필리핀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러 가지 않았을까요? 몇 번이고 얘기한 것처럼 그는 용의자 신분도 아니었고 체포당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레베카 살인 미제 사건 페이스북 그룹이 공개된 후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보면 아마 이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경찰의 소환에도 응했을 테고 언제든 박차고 나갈 수 있는데도 이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DNA가 발견되었다며 들이미는 증거 사진들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이제 이 놀이를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커지도록 만들었고 결국 이 인터뷰가 시작된 지 약 6시간 만에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I want you to tell me what you did, how it went down. One thing about this is it's been reeling in your head like a movie reel since it happened. There isn't anything about this that you forgot. I know that because I've been doing this a long time. I'm just going to tell you that I did it. I did it. I'm sorry. I'm sorry for what I did. You got to tell me how it went down, Billy. I'm just going to tell you that I kind of blocked it out of my mind in a way to survive. Were you in the trailer when she got back that morning? Had you already? No. How'd you get in there? The door was kind of cracked open. There was no doorknob. Right, I know. So I went in. What happened? Where did it happen? You have to tell me these things. If you got evidence on me, you should know No, that. I do. 형사도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빌리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일까요? Listen, man. You know, I'm telling you, you know, I'm confessing to you. I'm telling you that I did it. What'd you do? Arrest me. What'd you do? You know, arrest me. What'd If you you're do? saying that you said that I killed her, her blood and all that stuff is in there, then arrest me. I'm confessing. I did it. Billy, you're under arrest for the murder of Rebecca Gould. Okay. Okay? 이렇게 체포한다고 말하자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였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 밤에 레베카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그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고 다음날 아침에 K씨가 일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K씨의 집에 고장난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고 레베카는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온 빌리를 보고 놀랐지만 전화를 좀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리는 전화기를 사용하는 척을 했고 그 사이 레베카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알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빠져있던 피아노 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리는 그것을 집어들고 침실로 걸어가서 그녀가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렇게 사망한 레베카를 이불로 싸서 자신의 트럭에 넣었고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 청소도 하고 집을 떠나 도망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짐가방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고등학교 때 알고 있던 외진 곳으로 가서 시신을 유기하였습니다. What was your intentions? Your intentions were to go in there and just kill her? Why? It was like a light switch that just went off, and I don't know, it just was like angry or just kind of, I don't know. Had she made fun of you? No, she didn't. I just went in there and it was like,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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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at was it, and I freaked out. 많은 분들은 성적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하려다가 반항이 심해지자 때려 죽인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빌리 본인은 단지 갑자기 끓어오른 분노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거짓말쟁이인 그가 하는 말이라 믿을 만한 것인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Billy. And I'm sorry for what I've done. I know what I did was wrong. And I need to pay for what I did. 이렇게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한 빌리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곧 아칸소로 송환되어 재판이 열리기 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자백을 했는데 무죄를 주장한다니 무슨 일이었을까요? 먼저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So I have to read this form to you. This is the Oregon State Police Polygraph Unit. It's the Miranda warning form. It says, before you answer any question, I'm required to advise you that, number one,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You understand that? Yeah. Okay. And number two, anything you say may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understand that? Yeah. Number three, you have the right to talk to a lawyer, to have him or her present with you while you're being questioned. You understand that? Yeah. Okay.
So do you think I should get a lawyer? I can't give you that advice. I'm not a lawyer, right? And so. 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는 형사에게 중간중간 끼어들어 이런 식의 질문을 하였고 그 결과 형사는 100% 완벽하게 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의도적으로 말을 끊어먹고 산만하게 만든 빌리의 행동을 지적했고 판사는 중간에 한 가지를 완벽하게 고지하지 못했지만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고지한 것을 이유로 들며 이 자백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합의한다면 40년형을 구형하겠다고 합의를 제의하였고 빌리는 그것을 받아들여 2022년 10월 18일 4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신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듯합니다. 형사가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옳은 수사 방식이냐고 말이죠. 지금 상황에선 진짜 범인인 빌리가 저 자리에 있었고 저러한 거짓 증거 제공으로 잡아낼 수 있었다고 치지만 만약 무고한 사람이 저 자리에 있었고 감옥까지 간다면 엄청 무서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수사 방식이 옳은 방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군요. 만약 본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절대로 저지르지 않은 일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불러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군요. 카메라로 촬영되고 마이크로 녹음되고 있는 형사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하는 말은 그 어떤 것도 법원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으니까 말이죠. 다만 당신이 범인이라면 경찰을 힘들게 하지 말고 바로 자백하시고요. 16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지만 형사들의 끈기로 범인을 잡아낼 수 있었던 레베카 굴드 살인사건.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좋겠군요.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eorge K. 496 Broadway, McHale Road,